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내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예, 그 조치를 저를 보고 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제 입장이 중요하겠다는 생각 하에서 조금 예의에 벗어나지만 제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인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죠. 그렇습니다. 2024년 3월 말에 대통령 안가에서 만찬 모임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게 그 안가가 어디에 있는 안가입니까? 삼청동입니까? 아니면 다른 동입니까? 제가 안가를 가본 건 그때가 처음이라서 과거에 옛 청와대 근처인 것 같은데 정확히 어느 동인지는 집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때 참석자가 누구였죠? 네, 저하고 저는 국방장관이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 조태용 국정원장,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증인이 국방부 장관이었죠. 네. 이제 그때 그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비상한 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예. 그때 그거에 대해서 증인은 반대하셨다고 했죠. 예, 저를 보고 그렇게 하신 것 같아서 저는 군을 책임지는 국방장관으로서 그에 대해서는 재고하고 좀 다른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그 당시 그 조태용 국정원장 그리고 김용현 경호처장,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그 말을 듣고 다른 얘기 안 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와 국정원장의 어떤 의견 표명 후에 대통령께서 다른 주제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은 말씀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태용 국정원장은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조태용 국정원장도 사실상 좀 다른 의견을 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집으로 안 가고 그 증인 공관으로 김용현 여인영 데리고 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가서 무슨 얘기했나요? 예, 그날 이제 식사 끝나고 대통령님과 국정원장은 이제 따로 복귀하셨고 군 후배 2명이 남아서 가는 길이니까 우리 집에 차나 한잔하자. 원래는 그냥 그런 의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대통령 하신 말씀이 화제에 올랐고 그래서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은 아무리 술자리라도 사람들한테 하는 게 좋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아까 진술한 대로 그렇게 그 두 사람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증인이 대통령께서 혹시라도 그런 생각 갖지 않도록 해야 된다. 나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절대 반대한다. 반드시 내 뜻을 전해달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맞습니까? 예, 그 조치를 저를 보고 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아예 안 하시려고 그러면 제 입장이 중요하겠다는 생각 하에서 조금 예의에 벗어나지만 제가 경호처장한테 제 뜻을 대통령께 전해달라고 말씀했습니다.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네. 그리고 나서 2024년 9월 6일에 증인은 국방부 장관에서 경질됐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맡은 국가안보실장으로 가셨고요. 예,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8월 13일 날 제가 겸직을 했습니다. 예, 9월 6일까지 김용현 후보자가 장관이 될 때까지 그래서 2가지 겸직을 했고 9월 6일 이후에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저는 안보실장 1가지 일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인영 정보 방첩사령관은 2024년 3월에 그런 만찬을 했다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2024년 다시 한 말씀. 2024년 3월에 대통령 안가에서 예. 만찬을 할 때 예. 이제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여인영 감독사령관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하여튼 그런 자리에 간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기가 분명합니까? 그래서 저는 검찰이나 경찰 조사받을 때 그 이야기를 들었고, 그 관련 근거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진술했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런 비슷한 기억이 나서 시기는 하여튼 3월 말 4월 초인데 정확하게 어떤 특정 날짜를 지정하기는 좀 쉽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검찰에서 제가 4월 초보다 3월 말이라고 한 이유는 그때 대통령께서 그 의료 개혁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하셨거든요. 그러고 난 뒤에 4월 1일인가 그 의료 개혁의 담화를 발표하셔서 그 전에 한 것 같아서 제 기억으로는 3월 말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024년 5월이나 6월경에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그러니까 그 김용현을 삼청동 안가에서 만나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이 계엄에 대해서 수위 높은 발언을 해서 여인영 사령관이 무릎을 꿇고 계엄 생각을 하지 마셔라 라고 말씀했다고 이제 그 말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인영 같이 계실 때는 여인영 사령관이 뭐 그런 얘기 안 했다는 거죠. 아니, 그 5월 달에는 제가 하지 않았었고요. 제가 국방부 장관을 하고 있는 동안 그런 모임 그리고 대통령과 별도로 만찬은 그때 3월 말인가 하는 그때 딱 한 분 있었기 때문에 저는 5, 6월에 대통령과 만찬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 3월 말 그때 예, 조태영 원장하고 같이 했을 때. 예, 그 부분은 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12월 3일 상황을 12월 3일 저녁부터 12월 4일까지 상황을 좀 여쭤볼게요. 네. 보좌관이 무슨 보좌관입니까? 보좌관인데, 예. 예, 사급책. 예. 무슨 보좌관이에요? 정식 공무원, 그냥 보좌관으로. 어디에 소속이 어디예요? 소속, 저희, 국가안보실장 직속 보좌관입니다, 사급 체계관입니다, 네. 예, 그 실장의 보좌관이군요. 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국방부의 법령관리관이라고 있었습니까? 그 법무관리관을 아마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그때 초기에 법무관리관이 법령직을 갖고 오고 하실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고, 나중에 인성한 차장으로부터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령집을 들고 온 게 법무관리관이 들고 왔다는 거군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전에 듣기로. 예, 법무관리관이나 공직지책입니다. 예. 여기 그 법령관리관이라는 용어가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자, 이제 증인은 그 12월 3일 21시 19분경에 보좌관이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 이상 회의를 소집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용산으로 출발을 한 거죠. 예, 그런데 출발은 실추한 차량 기다리고 하느라고 하는 20분 이후에 22시, 네네네. 21시 한 40분경에 출발했습니다. 예. 그래서 22시 1분에 용산에 도착했고 그 대통령실에 22시. 예, 22시 1분. 1분에 이제 용산에 도착을 했고 국무회의도 참석을 안 했고요. 국무회의는 열리는지도 몰라서 그냥 저는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국회에서 그 계엄 해제 의결이 01시 03분, 1시 3분에 됐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1시 20분에 그 합참 전투 통제실로 이동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데 그 인성환 2차장이 증인에게 전화를 했죠. 그게 전화를 한 게 1시 31분. 전화 내용이 뭐였나요? 그러니까 20분에 갔다고 하는 것은 그 보좌관이 저한테 보고한 시간이고 네. 대통령이 정확한 이동 시간은 아마 경찰에서 갖고 있는 합참 입구를 들어오는 CCTV에 나와 있을 겁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하고요. 네. 01시 31분에
인성환 처장이 전화한 것은 개략적으로 볼 때 대통령님이 이제 합참으로 같이 이제 10분 정도 이상 경과한 시점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그때 전화 와서 대통령이 여기 계신데 너무 오래 계시면 계엄 해제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저보고 비서장님하고 와서 대통령을 모시고 가는 게 좋겠다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취지로 차장이 저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전화로. 그래서 증인하고 비서실장이 그 합참에 도착한 시간이 01시 37분. 아닙니다. 그게 검찰 조서는 그렇게 됐는데 아까 정정했다시피 경찰 공조본에서 CCTV로 확인한 걸 수사관이 알려주더라고요. 몇 분인가요? 01시 46분에 합참 지하시설에 도착했습니다. CCTV. 46분에 도착하셨군요. 그리고 대통령 모시고 나간 시간이 01시 49분. 49분. 네. 네. 이제 그래서 그 합참에 갔더니 대통령이 어디에 계시던가요? 그 결심지원실이라고 하는 합참의 이제 소위 전투통제실 중에 조그만 방에 계셨는데 그쪽으로 저하고 비서장이 들어갔습니다. 예. 거기 들어가니까 지금 3명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대통령, 그다음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 네. 그랬다는 거죠. 그때 그 사람들이 그 방에 어떻게 있었습니까? 앉아서 있었나요? 서 있었나요? 이제 조금 원탁인데 가운데 타원형 원탁으로 기억이 되고요. 그 가운데 대통령이 계셨고 좌우측으로 국방부 장관과 계엄사령관이 있었습니다. 저희 들어가는 걸 보고 두 분이 자리를 양보해서 저희가 이제 그 자리에 앉았고 대통령께서 이제 그때까지만 저희 들어오는지 모르셨던지 아까 말한 책자를 보시면서 의안과 의안 이런 말씀을 혼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앉는 임기측을 보고 저희들을 보고 오셨어요라고 인사를 하셨고 바로 그 정진석 비서장이 복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건의드리니까 그럽시다라고 해서 제가 잠깐 먼저 밖에 나가서 기다리겠습니다라고 그 결심지원실 밖에서 기다리니까 한 1분 정도 있다가 대통령이 나오셔가지고 복귀했습니다. 근데 그 박안수 계엄사령관 얘기는 조금 다르거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대통령님이 저랑 장관님 3명만 남고 모두 나가라고 얘기를 해서 장관님하고 대통령은 의자에 앉아 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서 있었다. 이제 그리고 그 이후에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은 마주 앉아서 작은 소리로 뭔가 이야기를 하고 계셨고 박완수 사령관은 멀찍이 서 있었고 자기는 앉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저도 그렇게 진술한 걸 들었는데 그 중간에는 그렇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 부분이지 않습니까? 공간이 40한 6, 7분에 들어갔을 때는 그때는 두 사람 다 아무 말 없이 대통령과 앉아 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이게 제 기억이 잘못됐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두 사람이 대통령님 앞뒤 좌우측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그리고 나서 1시 50분에 이제 대통령이 경호차로 청사로 복귀했죠. 예, 그런데 시간을 보면 조금 55분쯤 될 것 같습니다. 49분에 나왔습니다. 예, 49분에 나왔으니까 예, 55분쯤. 어쨌든 경찰에 있는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호차를 타고 이동했죠. 저는 경호차가 아니고요. 아니요, 대통령. 대통령께서는 먼저 이동하셨습니다. 경호선들하고. 그러니까요. 저하고 비서실장은 재관용차로 같이 타고 그 뒤로 네네, 따라갔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청사로 복귀한 시간이 아까 증인은 1시 55분이라고 그랬는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제 발표한 시간이 아침 04시 26분이에요. 한 2시간까지는 아니고 1시간 한 40분 정도 후인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나요? 제가 기억하고는 우선 총리가 들어오시고 총리가 또 국무회의 소집 건의를 하시고 그래서 일단은 국무위원들 소집하는 시간이 걸렸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저는 이제 해제할 때는 저하고 비서장이 배석했는데
정식 문건을 만들어서 해제에 관련된 발제를 국방부 장관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서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뭐 행정적인 정리도 좀 있었을 거고, 그럼 대통령께서는 국무회의 하기 전에 대국민 담화를 하시겠다고 그래서 또 담화문을 작성하고 이런 시간도 있을 거고, 그래서 뭐 그런 시간이 소요됐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뉴스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직도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많은 종목이 아니라 딱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자,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겨울 한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 겨울 한파가 계속되면 피해가 커지고 한파에 필요한 물자나 관련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한파로 인해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한 곳이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한파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겨울 한파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한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